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가정 내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초기 감염자를 치료하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링거나 주사제 형태였던 기존 코로나19 치료제와 달리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한 알약 치료제가 상용화되게 된 겁니다. 팍스로비드는 하루 2차례 닷새간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FDA는 임상실험 결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복용할 경우 입원 또는 사망하는 비율이 88%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Pfizer team has a very promising and now authorized treatment, a pill that dramatically reduces the risk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 for those at risk. 다만 FDA는 사용 범위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증 혹은 중등증의 성인 그리고 12세 이상의 소아에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예방 효과를 위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환자들에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복용 시 미각 저하와 설사, 고혈압, 근육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내에서 즉시 팍스로비드를 납품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약 53억 달러, 우리 돈 6조 3천억 원을 들여 팍스로비드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FDA는 이번 승인으로 새 변이가 퍼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싸울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와 별도로 미국 머크사가 만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도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4차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독일 보건장관이 4차 접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돌파 감염으로 2차 접종자도 위험군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3주 안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격인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진단입니다. 오미크론의 현재 확산 속도로 볼 때 미접종자들의 감염 확률이 델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면서 경고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2차 접종자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Für die Genesen und Geimpften mit zweimaliger Impfung schätzen wir die Infektionsgefährdung als hoch ein und für die dreimal Geimpften als moderat. 독일에서 한 차례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3%인 약 6,120만 명. 영유아를 포함한 미접종자 약 2,200만 명 중 접종 대상자는 1,100만 명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3차 접종을 넘어 4차 접종까지 필요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Aber ich würde persönlich als Wissenschaftler davon ausgehen, dass wir davon ausgehen müssen, dass eine sogenannte vierte Impfung, das wäre es dann ja, dass die notwendig sein wird.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것이고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보건증명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하루 7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5만 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세우는 등 유럽 전역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수백 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역 패스 정책과 영업 제한을 철폐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서울 광화문 앞에 300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거리두기 강화로 돌아선 정부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집회입니다. 손실을 2년 가까이 보고 10만 원이 말이 됩니까? 2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손실이 있는 만큼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부활로 반짝 회복된 매상이 줄어도 너무 줄었다며 영업 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9시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영업 제한 시간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았었을 때와 지금과 차이는 농담을 안 하고 거의 매출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방역 패스를 위반하면 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정책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더 큰 손실을 본 경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부족이 심화된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며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면서 정부 측에서는 왜 자영업자들한테만 그걸 책임지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이 299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일부 참가자들은 펜스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화된 방역 조치가 다음 달 2일보다 더 길어지면 전국적인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91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20명, 경기 1,949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최다 수치를 다시 경신했고 사망자도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해 하루 새 109명 늘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32,518명,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243명입니다. 백신 2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2.2%, 3차 접종률은 26.7%로 집계됐습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당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으며 난맥을 드러낸 국민의힘은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사태 해결을 일임하는 모양새로 수습에 나섰는데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선대위 갈등 폭발이라는 발등의 불 앞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해결사를 자처한 건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 선대위 전면 개편이나 인적 쇄신 대신 내부 교통 정리를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선대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는 거지. 윤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며 사태 해결을 맡긴 모습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비대한 코끼리 같다던 선대위의 중심은 김종인 별동대격인 총괄 상황본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전략 등을 조율하는 회의체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할 일은 하겠다고 했지만 뼈 있는 말로 선대위 복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은 윤 후보에게 파리떼와 하이에나 같은 측근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뛰쳐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측은 일단 각자 자리 욕심을 버리고 달라지겠다고 밝혔지만 측근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갈등을 매듭짓는 건 윤 후보 몫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갈등 상황 속에서도 호남 민심을 챙기기 위해서 1박 2일의 지역 일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극빈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행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북대를 찾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이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일정 수준의 교육과 경제 역량이 있어야 자유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연 설명을 바로 이어했지만 극히 가난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으면
자유를 모르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망언, 인권 의식부터 점검하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후보는 무시가 아니라 돕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을 내놔야 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비에 헌화하려다 전두환을 옹호했다는 시민들의 항의 속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북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밀어줬지만 무슨 발전이 있었냐며 호남 지지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인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대통령 부인 일정 등을 맡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광주와 순천, 여수를 잇따라 방문해 첨단 과학 육성과 항만 지원 구상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밝혔습니다. 원전 정책 방향은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합당을 추진 중인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만나 검찰개혁 과제 등을 논의합니다. 손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밝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원자력 분야 정책을 줄인다는 뜻의 감원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과 선을 그은 겁니다.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한다.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 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국민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 뜻을 따라 멈춰서 있는 것이지 폐기는 아니라며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과학 분야 컨트롤 타워를 맡을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당은 후보를 뒷받침하는 차원의 입법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 지원을 강조한 이 후보 공약을 뒷받침할 선지원 후정산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70여 개 직능단체와 함께 선대위 직능본부를 띄웁니다. 또 합당을 추진 중인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만나 정치개혁,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르고 땅값도 10.16%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서 내년도 부동산 보유자의 세액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유진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번화가 부지입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1억 8,900만 원으로 8% 넘게 내렸습니다. 이 땅의 가치 하락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떨어졌지만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평균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장관회의를 연 정부는 다시 한번 관련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세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은 1주택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보유세를 따질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종부세 고령자 납부 유예,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시가격 인상률도 높은 편입니다.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다소 낮추겠다는.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완화 반대 목소리를 다시 분명히 냈고 민주당은 실무조직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겠다며 당장의 결론을 피해갔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사자에 강보합 출발하며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41포인트 상승한 2,988.89에 코스닥은 3.53포인트 오른 1,003.6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FDA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사용 승인과 긍정적인 경기 전망 등에 힘입어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LG이노텍이 증권사의 호평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오름세입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나흘 만에 반등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삼형제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도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아프간의 수도 카불. 아이들은 즐겁게 눈싸움하지만 어른들은 앞으로 본격화될 겨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구호 원조가 끊겼고 95억 달러에 달하는 중앙은행 자산도 미국에서 동결됐습니다. 실업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고 물가는 폭등세입니다. 8 in 10 are eating less and 7 in 10 are borrowing food in order to get by. 배고픈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녀들을 노동으로 내몰거나 조기 결혼을 시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내다 팔기까지 합니다.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탈레반은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유린하는 탈레반 폭정 등으로 서방 국가들은 구원의 손길을 뻗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배달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실험이 실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집화장에서 물건을 싣고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드론이 3m 높이에서 소형 차량 모양의 로봇 짐칸에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짐칸에 물건이 안착된 것을 확인하자 로봇은 최종 배달지로 출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로봇은 스스로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집화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른바 라스트 마일 구간을 드론과 로봇이 배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특히 배달원 부족 문제로 도서 지역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무인 배송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험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先端技術を使った人手に頼らないこういった取り組みっていうのが非常に重要になってくると思っております。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이 미래 물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실험이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해저 화산 폭발로 생긴 경석이 타이완 동부 해역까지 떠내려와 선박의 안전 운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동부 연해 지역 지룽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수영장 물이 흙탕물처럼 변했고 해수면에도 수많은 작은 경석 알갱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일수록 오염이 심하고 일반 바닷물 색과도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바다 수영을 즐기는데 경석은 아주 불편한 이물질입니다. 어선들에게는 경석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석이 선박 엔진 열 교환기에 빨려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는데 선박 한 대당 수리비만 10만 타이완 달러가 넘습니다. 어민들은 항해를 하면서 배가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出航就是怕引擎会烧掉跟停止运作这样子，所以这个是全台湾的问题，应该是全世界的问题。 지자체에서는 전문업체를 고용해 경석을 제거하고 있지만 워낙 넓은 지역으로 퍼져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교회 부촌에 자리한 한 저택.
세계 평화의 아이콘이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출소 직후 8년 동안 살았던 곳인데요. 한동안 방치돼 있던 이 저택이 최근 부티크 호텔로 탈바꿈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재단이 재단 운영 자금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을 호텔로 개조한 것입니다. 호텔 곳곳에 재단 소유의 미술품들과 만델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소품 등이 전시돼 있어 박물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메뉴는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메인 요리로 짜여 있습니다. He liked samp and beans goes with oxtail stew. That's what he liked the most, but he enjoyed everything that you put on the table for him. 호텔 책임자는 손님들이 평화롭고 조용히 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부에서는 평등과 정의를 늘 강조하던 만델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연세 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연루된 병원이 17곳이고 유출된 환자 정보는 20만 명분으로 파악됐는데요. 환자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다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자 정보를 가장 많이 유출한 곳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10만 건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카톨릭 성모와 고대병원 등 대형 병원 17곳에서 환자 2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처방 내역뿐 아니라 일부 병원에선 정신병원 수용 사실 등의 민감한 의료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병원 직원은 간호사와 약무국 직원, 전공의 등 2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였습니다. 이들은 의사 대기 장소인 의국실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를 조회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영업 실적 증빙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수년간 관행적으로 환자 정보를 제공해온 겁니다. 경찰은 정보를 유출한 개인들 외에 병원 법인에도 정보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10여 곳은 환자 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병원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각 병원에 피해자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병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여성과 18개월 된 손녀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행인과 주차된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돌진한 차량. 결국 시장 골목 귀퉁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일단 쓰러져 계셨고 불이 계속 나오길래 저희도 이제 소화기를 들고 나가서 이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옆에 유모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기 한 명이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고로 바로 옆에 세워진 배달용 소형 전기차에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소형 전기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 충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80대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당시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가스 감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3만 건이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게는 3배 정도의 판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병을 갖고 있을 때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은 이르면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자는 밤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장치를 다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고속 충전기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고속 충전기 성능을 조사해보니 5개 중 1개꼴로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꺼운 이불과 마룻바닥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휴대전화와 충전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가 충전 중에 발생한 고온을 이기지 못하고 타버린 겁니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 확산에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 이용이 늘면서 이 같은 화재 발생의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속 충전기 20개 제품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충전 시험에서 충전기 2제품의 내부 온도가 안전기준인 110도를 넘겨 화상은 물론 화재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또 다른 충전기는 전류가 제품 밖으로 흘러 감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설계 규격을 지키지 않아 합선 위험이 큰 제품까지 모두 4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속 충전기의 경우 일반 충전기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벗어난 고속 충전기 제조사와 판매사의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문제가 된 제품 목록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이 있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 6도에서 15도까지 올라 하루 사이 기온이 15도 안팎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14도로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은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고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남,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이 11도, 부산이 14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